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해방 직후 인구 변동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보너스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구와 경제 성장의 관계와 관련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 규모와 경제 성장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와 경제 성장의 관계와 관련해서 인구 규모 대신 인구 구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수보다 연령대별 인구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가 경제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과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와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 것이 이러한 인구와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기여한 측면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에 기여한 메커니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또 기여한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 보너스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보너스란 인구 변천 과정에서 젊은 노동력의 공급이 급증하고 총 부양비가 낮아짐에 따라 경제 발전이 촉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 부양비란 생산 가능 인구라 불리는 15에서 64세 인구 대비 1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뜻합니다. 여기서 인구 변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 1주차 강의에서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구 변천이란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은 다산다사의 전통사회에서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소산소사의 근대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변천의 특정 단계에 이르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높아지고 반대로 총 부양비는 낮아지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인구 증가율과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인구 증가율은 인구 변천 2단계에 들어가면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3단계에 접어들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인구 변천 2단계 초기에는 그림과 같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반등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 변천 4단계에 접어들 무렵부터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왜 이러한 양상을 보일까요? 인구 변천 2단계 초기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하락함에 따라 유소년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유소년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생산 가능 인구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생산 가능 인구 비율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변천 3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사망률뿐만 아니라 출생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소년 인구 비중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인 인구 비율은 상승하는 반면 유소년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인구 변천 4단계에 접어들 무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공급의 증가입니다. 화면에 제시된 간단한 식을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을 보면 P분의 H는 L분의 H와 2A P분의 L과 P분의 2A P의 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분모, 분자 모두에 있는 L과 2A P를 소거하면 등식이 성립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식입니다. 여기서 H는 노동시간, P는 전체 인구, L은 노동자의 수, EAP는 경제활동 인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P분의 H는 1인당 노동 투입 시간을 나타내며 L분의 H는 노동자 1인당 노동 투입 시간을, EAP분의 L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그리고 P분의 EAP는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제 노동자 1인당 노동 투입 시간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L분의 H와 EAP분의 L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비례해서 1인당 노동 투입 시간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동 공급의 증가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의 상승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경로는 저축률 상승에 따라 투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는 14세 이하 유소년이나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 저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 생산 가능 인구의 저축률이 높을까요? 저축률은 소득과 소비 수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연령대별로 소비 수준의 차이보다 소득 수준의 격차가 훨씬 큽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별 근로소득과 소비를 30세부터 40세 사이의 평균 근로소득으로 나누어 표준화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 모두 생산 가능 인구와 유소년 또는 노인의 소비 수준 차이는 심하지 않은 반면 소득 수준의 격차는 꽤 크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 수준이 낮은, 따라서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경제 전체적으로 저축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생산 부문에서의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이 역시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 대한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보너스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이 표는 1960년부터 2000년까지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률과 그 중에서 인구 보너스로 설명되는 부분을 추계해 놓은 것입니다. 중국, 한국, 싱가포르, 태국이 제시되어 있는데
인구 보너스로 설명되는 부분은 0.5에서 0.8%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3%이고 인구 보너스로 설명되는 부분은 0.7%포인트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인구 보너스의 영향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7.3% 성장률이나 인구 보너스 부분을 뺀 6.6% 성장률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누적되면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1960년 경제 규모를 1로 놓았을 때 연평균 7.3%씩 성장했다면 2000년 경제 규모는 16.7이 됩니다. 반면 연평균 6.6%씩 성장했다면 2000년 경제 규모는 12.9에 그치게 됩니다. 인구 보너스로 인해 40년 사이 한국의 경제 규모가 30% 커진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1960에서 2000년 사이 한국 경제 성장의 23%를 인구 보너스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이 수치를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구 보너스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